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요즘은 수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서요? 그 말 딱 우리 남편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편은 결혼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굴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별은커녕 제 생일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저는 혀를 내둘러야 했지요. 결혼 후에는 제가 본인이 잡은 물고기라는 확인이 들었는지 뭔지 점점 저에 대한 관심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사랑만 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은커녕 저에게 잔소리만 내뱉더라고요. 물론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나 남편의 모습이 바뀌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뒤로는 더욱더 심해졌고요. 아니, 출산을 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임신했을 때 찐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이것 봐, 이거. 아휴, 도대체 남들은 살만 다들 잘 뺀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이렇게 뒤룩뒤룩한 상태냐 이거야. 내가 집에만 들어오면 이 당신의 몸집에 숨이 막힐 것 같다니까. 살이나 좀 빼.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살이 참 많이 쪘거든요. 다들 출산을 한번 해보셨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임신을 하면 몸무게가 꽤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게다가 요즘처럼 산모들도 관리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임신을 했으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라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당연히 주위에서 먹을 것을 떠먹여 주시는데 아이 생각만 하면서 대책 없이 먹다 보니까 살이 20kg 넘게 찌게 되었어요. 첫 임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출산 후에 이 살들이 전부 쫙 빠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도 살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느낀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출산하면 다 빠진다고 하더니만 아이 무게, 양수 무게만 쏙 빠진 거 있죠? 걱정하지 마라. 모유수유만 하면 살 다 빠진다니까. 애 키우다 보면 힘들어서 다 죽죽 빠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복슬복슬해서 이쁜데 그래. 자고로 여자는 몸치가 조금 있고 통통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나는 우리 며느리 살쪄서 이쁘기만 하고만. 에휴, 우리 아들 저것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모유 수유만 하면 살이 쫙 빠질 거라던 우리 시어머니의 말과 달리 저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황달기가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육아 지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하루 종일 우는 아이를 달래야지 하루가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도 모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운동도 못했어요. 피곤하니까 애가 잘 때 같이 쪽잠을 자는 생활에 익숙해졌죠. 살이 빠지기는커녕 점점 불규칙한 일상에 적응을 한 탓인지 살이 불어나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바로 둘째까지 연달아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날씬했던 제 몸매는 사라지고 두툼한 몸집을 가진 돼지 한 마리만 존재하게 되었죠. 우리 남편이 점점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는데 자존감이 팍팍 내려가더라고요. 아, 진짜 심각하다. 아니,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그래도 예뻤는데, 점점 머리도 안 감고. 언제 씻고 안 씻었냐? 어휴, 진짜. 애 가져서 살이 쪘다고 해도 너처럼 찐 사람들도 드물 거다. 몸무게 거의 2배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먹고 또 먹을 게 입에 들어가는 너도 진짜 대단하다. 그만 좀 해. 나라고 이렇게 살찌고 싶어서 쪘겠어? 내가 뭐 많이 먹어서 찐 것도 아니고 애 낳고 붓기도 안 빠지고 임신했을 때 찐 살을 뺄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 그거 핑계야, 핑계. 연예인들도 살 엄청 쪘다가 한 번에 쏙 빼는 거 못 봤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이 말이야 게으르게 안주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니까 그 모양인 거야. 걔네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가면서 운동하고 관리하고 하니까 살이 그렇게 쏙 빠지지. 나도 그럼 도우미 아줌마 쓰게 해주고 운동 다닐 수 있게 돈을 줘봐. 나라고 그 돈 쏟아부으면 못 빼겠어? 정말 하나하나 트집 잡아대는데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스트레스는 무슨. 집에서 하루 종일 애 키운답시고 놀고 먹으면서
그 받을 스트레스가 뭐가 있다고 그래. 나처럼 네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돈 벌어봐라. 몸매 관리한다고 몇 천만 원 쏟아붓겠다는 말이 나오나. 저저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니까 말이면 다 뱉으면 그만인 줄 알지. 남편은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하지. 저는 가뜩이나 애 둘 키우느라 죽을 맛인데 남편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 우리 부부 대화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차피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거리기 바쁘고 서로 비난하기 바쁘니 입 아프게 논쟁조차 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지요. 전 점점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저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야 그러길래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냐, 이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고, 저희 친정엄마도 옛날 시대 사람이라서 아들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고, 살이 많이 찌긴 쪘다. 그렇지? 이러다가 김서방도 도망가도 할 말 없겠어. 미리미리 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러다가 김서방 바람이라도 피우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는 자고로 남자를 위해서 잘 꾸미고 관리하고 그래야 하는 법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할 말이 없을 거라 말을 하는 친정엄마께 제가 무슨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상당히 피곤하고 무례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딸이라고 무조건 엄마랑 모든 속내를 털어놓고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친정엄마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어머니만 제 옆에 딱 붙어 계셨죠. 얘 며느리야. 살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운동할 시간이 생기면 그때 천천히 해도 돼. 잘 먹어야 애도 잘 키우는 법이다. 어미가 힘이 있어야 아이도 그 힘을 받지. 애가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더 힘에 부칠 텐데 지금 잘 먹어야 해. 나중에 애 다 키우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빼라. 알겠지? 엄마, 천천히 빼는 게 어딨어. 이러다가 그냥 지 몸뚱이로 굳어지는 거지. 살이 있잖아. 확 쪘을 때 빼야 하는 건 몰라서 그래. 저러다가 나중에 걸어다니지도 못하겠네. 뚱뚱해서. 이놈이. 그럼 네가 주말에라도 애를 봐주면 며느리가 그 시간에 운동이라도 할 거 아니냐. 애 키우는데 돈 하나 안 주면서 말도 참 많네. 내 아들이지만 어찌저리 모를까. 게다가 지금 무리해서 살을 빼면 무릎이 나갈 수도 있다고.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살 빼면 된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시어머니께서는 제 기분을 살펴주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면 궁시렁거리면서 잔소리를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든든하던지 우리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엄마같이 느껴지곤 했었다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매일같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남편과는 진지게 갈라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 남편은 정말 사람의 피를 이렇게 말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이 많았거든요. 호기심도 가득하고 이것저것 다 입에 넣어보고 만질 때잖아요. 제가 매번 치우면 뭘 하겠어요? 뒤만 돌면 바로 어지럽혀 있는데. 하지만 이 꼴을 본 남편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야? 집에 놀고 먹으면서 치우지도 않고. 집이 난장판이네. 발 디딜 틈이 없다 진짜.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둬?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없으니까 애가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치우면 뭐해. 뒤돌아서면 바로 어지럽히는데. 당신이 한번 해보고 말을 해봐. 지금 정리해봐야 애 다시 어지럽힐 게 뻔한데. 잘 때 치우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 그럼 잘 때는 왜 치우냐?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어지럽힐 건데.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치우지 마. 치우지 말라고. 내가 이딴 집안 꼴이나 보자고 퇴근하자마자 달려오는 줄 아냐? 어휴 답답해.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저는 무슨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뭘 맨날 놀고 먹겠어요. 애 이유식 해줘야지, 놀아줘야지, 때 되면 낮잠 재워야지, 집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아니, 육아만 하면 집에서 노는 줄 안다니까요. 육아라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집에서 탱자탱자 하는 줄 알겠죠. 제가 너무너무 화도 나고 서운하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에휴,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다. 지 손으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맨날 남들이 다 해주니까 받아먹을 줄이나 알지. 네 시아버지가 말이다. 살아생전에 입버릇이 맨날 나한테 놀고 먹으면서 이거 하나 왜 못해 하는 거였어. 지혜비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 하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게 지혜비처럼 노름에 손 안 대는 게 어디냐. 며느리야, 답답해도 어쩌겠니. 네가 고른 남자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를. 아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나마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긴 하네요. 저도 제가 고른 남자가 이럴 줄 몰랐죠. 남편은 저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만들어도 어머님이랑은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저도 참 이상하죠. 내가 딸이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나도 네가 얼마나 편하고 예쁜지 모른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 모습이 많고 답답하더라도 잘 참아줘서 고맙다. 내가 평생 우리 며느리 떠받들어주면서 살아야지. 내가 며느리 덕에 아들 맡겨놓고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이랍시고 무조건 감싸지 않고 항상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제 상황에 맞게 아들 욕도 해주셨다가 이해를 하라고 말을 해주셨다가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의 앙금이 풀리는 듯 했죠. 제가 오죽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겠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평생 건강할 것 같았던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거든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뇌출혈이 오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몸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진 않았기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몸에 바늘 못 쓰게 되셨고 거동이 불편해지시니 무조건 누군가가 옆에 붙어서 시어머니를 챙기고 부축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보조기구를 쓸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한쪽 몸에 아예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조기구를 써도 걷는데 무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재활치료 또한 꾸준히 받아야만 했어요.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야, 솔직히 재활치료 해봐야 저 노인네가 얼마나 더 힘이 생기겠냐? 그 괜한 비싼 돈 들여서 재활치료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옆에서 수발 들면서 잘 보살피면 되지 않겠냐? 병수발이라는 게 뭐 별거냐?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몸만 쓰기 좀 힘든 건데. 내가 돌보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어? 어머님을 위해선 당연히 뭐라도 해봐야지. 재활치료받는 게 훨씬 좋을 텐데 병원에서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어머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야, 너 돈 많냐? 어디 꿍쳐놓은 돈이라도 있어? 돈도 없는데 그 비싼 재활치료를 뭐 기약 없이 언제까지 받을 건데.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여보,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받으신 보험금 있잖아. 그걸로 어머님이 생활하고 계셨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재활치료 받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니야? 아이, 그 보험금이 얼만 줄 알아? 그 돈 안 쓰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 내 재산 되는 건데 그 돈을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도 모르는 재활치료에 쓰자고? 야, 넌 참 진짜 생각도 없다. 뇌출혈이라는 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데 재활치료 받다가 돈 다 쓰면 어쩔 건데. 적어도 건질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병을 고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돈 때문에 어떻게든 유산을 더 챙기려고 치료를 안 받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니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는 평생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충격이라도 받아서 우리 시어머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불편한데 재활 치료를 혼자 받으러 갈 수도 없지 않겠어요? 남편은 저한테 재활 치료는 돈이 많이 나간다,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저도 별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워낙 저랑 죽이 잘 맞는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재활 치료도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내가 나서서 도와드리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은 다 늙어서 짐 되고 싶지 않다고 합가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내 마음은 달라.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셨던 어머님이니까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 어머님 모시고 살자. 웬일로 네가 올바른 소리를 하고 그러냐? 엄마랑 가까하게 되면 엄마네 집 팔면 되겠네. 그 집 팔면 지금 시세가 얼마지? 돌봐드릴 거니까 그 집값은 내 통장에 넣으라 하면 되겠다. 엄마가 뭐 생활비 내고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입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 정도 수당은 받아야지. 남편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데 제가 진짜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한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렇게 돈으로만 생각하나 싶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냥 인간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와 합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시어머니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시부가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 혼자서 생활을 하신 지 꽤 오래되었거든요.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집안 살림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수저와 늘 덮고 주무시는 이불, 옷까지 몇 개 이런 게 전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조금 아팠죠. 아들이랍시고 딱 하나 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 살림 하나 안 살펴준 건가 싶어서요. 엄마, 집 한도는 내가 관리할게. 아니, 솔직히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엄마 병원비 결제도 내가 할 거니까 그 돈은 내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별소리 하지 않았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본인의 사치를 위한 비용으로 다 쓸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은 들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제 남편을 믿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봐야 시어머니가 살던 집이 정말 낡은 단층 주택에다가 땅도 작아서 3억 정도밖에 건지지 못한 집이긴 했지만 저는 적어도 그 돈을 남편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 병원비에 보탤 거라 생각을 했죠. 아니면 뭐 저희 아이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놈이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나 한번 시작해볼까? 이 돈이면 사업 자금으로 쓰기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아닌데 사업하다 보면 돈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릴 것 같고 말이야. 요즘은 또 블루오션이잖냐. 나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어머님 집 한돈이잖아. 어머님 병원비로 쓰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 돈으로 뭐 사업을 하겠다고? 뭘 할지 생각도 안 해봤으면서 다짜고짜 회사 그만두겠다는 소리부터 하면 어떡해.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셔. 허튼 짓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허튼 짓이라는 말을 짓거리고 난리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생각보다 이 현금 부자라니까. 아버지 보험금 있잖아. 우리 아버지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다 돌아가신 거라 산재 처리까지 받아서 보험금 몇 억은 챙겼을걸. 그것까지 생각하면 사업 기깔나게 한번 해서 오히려 우리 가족 평생 먹고 살 돈 버는 게 낫지 않아? 그 돈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 탐낼 거를 탐내라. 어머님이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야말로 보험용으로 들고 계신 돈 아니겠어? 어떻게 자식이 그 돈까지 탐을 낼 수가 있냐.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시술도 잘 끝나고 정기검진도 잘 받고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 제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혀를 찢찢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진짜 이건 뭐 시어머니 보고 빨리 죽지 왜 오래 살아서 자식 고생을 시키냐 하는 눈빛인 거예요.
전 남편이 점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놈이라도 본인의 부모가 아픈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싶었죠. 엄마, 언제까지 아버지 보험금 그렇게 지마 속에 꽁꽁 감춰두고 있을 건데요. 매달 쓰는 돈 확인해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구먼. 그렇게 돈 모아서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는 거냐고. 나중에 죽어서 뭐 노잣돈 들고 가려고 그래?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주라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사업해서 몇 배로 불려볼 테니까 돈 좀 나한테 달라고. 아들이 말이야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 믿어하고 그래? 엄마 그러다가 나 잘 되면 찬밥 신세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네 아버지도 말이다. 사업하겠다고 그 난리 치다가 돈 다 잃고 빚까지 지고 결국 공사장 막노동 일하다가 사고 당해서 하늘 날아간 거 모르냐? 어? 너는 네 애비한테 배운 것도 없어.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허튼 소리도 한두 번 해야 장단을 맞춰주지. 이것은 뭐 지겹다 지겨워. 내가 아버지랑 같아. 태생이 다른 사람이야. 태생이.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고 호기만 있었지. 나는 아버지보다 가방끈은 길잖아. 사회생활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난 달라. 내가 사업하겠다고 설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도대체 엄마가 아들을 못 믿으면 어쩌자는 건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공갈 호소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몇 년 동안을 같이 살고 있는 저도 남편이 못 믿어온데 평생을 키운 시어머니가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인간인데 괜히 사업하겠다고 저렇게 깝치다가 집안 말아먹기 딱 좋은 시세로 전락하는 거죠. 아이고 시끄럽고 이제 사업 이야기는 그만하는 걸로 하자. 내가 내 돈 아껴 쓰겠다는데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거기다가 집 한 돈까지 다 가져갔으면서 뭔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지. 저저 놀부심부도 이렇게까지 고약하진 않겠다. 나 잠 좀 자게 나가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평소에 덮고 자는 애착 이불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이불이 십수년도 넘은 이불이라고 하던데 남편 말로는 버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이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불 없으면 시어머니가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돈이 넘어오지 않자 시어머니 이불을 보면서 인상을 팍팍 쓰더라고요. 에휴 그 더러운 이불은 빨아서 사용하긴 하는 거야. 정말 이거 곰팡이 다 슬겠네. 더러운 거 좀 치워요 엄마. 그런 거 덮고 자다가 병에 걸리고 그러는 거야. 요즘 새 이불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그런 거에 애착을 가지고 덮고 잔다고 그려. 새 이불 하나 사줘. 내가 내 이불 덮고 자겠다는데 이게 왜 난리야. 시끄러워. 나가. 나 잠 좀 자자. 시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 알면서 일부러 삔또가 상해가지고 버리네 마네 하는 철없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면서 같이 산 지가 3년 차가 넘었을 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결국 이번에는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나고 시간이 꽤 지체가 되어서 의식 자체가 있다 없다 하시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퇴원은 무리가 있고요. 호흡기 쪽으로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산소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호흡기를 달고 지내셔야 합니다. 산소가 전해지는 농도에 따라서 의사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당장 퇴원이 불가능하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다 하는 말만 귀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게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나이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등원시켜 놓고서는 시어머니 병실을 찾아가서 병수발을 들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집에 들렀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다시 시어머니 병원에 가서 병수발을 드는 생활을 반복했고요. 제가 아이들을 챙기러 가는 잠깐 사이에는 파트타임으로 간병인을 썼어요. 근데 남편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간병인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싸? 이 돈만 아껴도 얼마나 좋겠냐고. 엄마 어차피 의식도 오락가락 한다며.
어차피 깨어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간병을 왜 쓰냐니까? 그 시간에 병원에 약 써서 재워달라고 해. 병원비도 오지게 받아가면서 약값은 왜 자꾸 아끼고 그런데? 어휴, 답답하다. 당신 진짜 너무 소름 돋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당신을 낳아준 엄마야. 내 엄마 아니고 당신 엄마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약을 써서 재우면 되지 않냐고? 도대체 그게 사람이 할 말이니? 당신이 사람 새끼가 맞냐고. 자식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야,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거 같은데 돈 써서 뭐 할 거냐고. 그 돈이 다 우리 돈이 될 수 있는데 사람 며칠 더 살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어? 그냥 그 돈 우리가 다 챙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너도 나중에 우리 엄마 죽으면 그때 간병이 쓰지 말고 돈 아낄 걸 하는 소리 절로 나올 걸.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나 깨지고 있냐.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약을 써서 뭐 재우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하루 종일 내가 간병하고 애들 챙기고 또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당신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밤에 병실 그거 며칠 지켰다고? 생색은 아주 오지게 내네. 솔직히 애들이랑 자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서 있는 게 편해 보이거든. 밤에 애들 챙기는 거 힘드니까 집에 가 있어. 내가 퇴근하고 우리 엄마 병실로 와서 지킬 테니까. 네가 집에서 애들이랑 투닥거려 봐야 알지. 병실에서 자는 게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아이들이랑 남편이 애착 관계가 덜하니까 힘들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아이들이 제 말은 잘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집에서 애들이랑 자는 게 훨씬 편했죠. 저도 매일 밤 시어머니 옆에서 간이 침대 신세하는 거 피곤하고 힘들긴 했으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3주 정도를 편안하게 애들이랑 자면서 책도 읽어주고 미뤄두었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발작을 일으켰으니까 보호자분은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요. 네? 저희 남편이 거기 있을 텐데요.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죠. 지금 환자분 발작이 조금 위급한 상황 같거든요.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황급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로 남편에게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가 밤 11시였는데 이 인간이 도대체 어디가 있길래 시어머니 병실에 혼자 두고 사라졌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마치 자다 깬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에 있길래 간호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냐고. 어디야? 생사람을 자꾸 그래. 어디긴 어디야. 병원이지. 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찾아다 보네. 내가 간호사랑 얘기 잘할 테니까 잠이나 자. 어머님 지금 발작 일으켰대. 근데 보호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대.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어디에 있냐고. 어머님 병실에 있는 거 아니지? 위급하다는데 당신 어디서 뭐해?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답답함에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어요. 일단 옆집을 찾아가서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사정이 급해서 아이들 좀 맡기겠다고 말을 하고서는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나마 옆집이랑 평소에 인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아이들 데리고 그 시간에 병원까지 가야 할 뻔했죠. 아무튼 병원 가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응급처치하러 이동을 해서 빈 병실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병원 간이 침대에 앉아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30분 더 지나니까 남편이 왔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니? 술 냄새? 아니 어떻게 어머님 병실이나 좀 지키라고 했더니 술을 마시러 나갈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술도 한 잔 못 마셔? 나도 한 잔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뭐 맨날 술 마시러 돌아다녔냐? 내가 간병한다고 했잖아.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직접 간병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네가 맨날 밤에 병실에 있으니까 내가 애들 챙겨야 해서 술 마실 시간도 없었잖아. 애들만 집에 똘렁 내버려두고 나 혼자 술이라도 마시러 나가?
적반하장으로 굴더니만 술이 안 깨는 것인지 세수를 좀 하고 오겠다고 외투를 벗어두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투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싸한 기분에 휴대폰을 보니까 이름이 이쁜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얼얼한 느낌이 들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당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냅다 받아버렸죠.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병원에는 잘 도착한 거야? 아, 연락이 없어서 말이야. 갑자기 병원 간다고 뛰쳐나가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별일은 없는 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세요? 난 이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넌 뭔데 이 인간 휴대폰에 이쁜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니? 그러자 그 여자가 당황을 했는지 어머 어떡해 하더니 뚝 끊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요. 제가 남편 휴대폰을 들고 씨름하는 동안 남편이 오더니만 휴대폰 확 낚아채가면서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썽을 낸다고 이 인간은 언제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올지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남의 휴대폰을 들고 뭐 하는 짓이야? 아, 당신은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도 없어? 내가 언제 당신 휴대폰 검사라도 한 적 있냐고. 왜 남의 폰을 뒤지고 그래. 이씨. 당신 휴대폰이 하도 요란하게 울리길래 전화 받은 것뿐이야. 야, 근데 이쁜이가 누구냐? 어? 자기야, 난리 났던데 누구냐고. 참나, 알아서 뭐하게. 그 여자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 몰라. 당신은 의부증이라도 있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코치코치 캐묻고 그러냐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제는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우니? 네가 지금 돌봐야 할 사람이 어머님의 우리 애들. 아, 도대체 몇 명이나 이렇게 대책 없이 굴어. 어떻게 결혼까지 해서 애도 둘이나 있는 인간이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네가 제정신이야? 어? 아이 진짜 이 시간에 병원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아, 사람들 다 깨서 구경 오겠네. 쪽팔리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아이 기분 더러워서 원. 남편은 후다닥 자리를 피하듯이 도망을 가버렸죠. 그런데 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남편이 의식 없는 시어머니를 어쩔 거냐고 묻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기다려봐야지. 의식이라는 게 그동안에 있다가 없다 했으니까 당연히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거잖아. 야,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보자. 중환자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생면 연장하는 거 저거 공짜 아니야. 기계 쓰는 거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거라고. 약값은 좀 비싸? 눈덩이처럼 병원비가 불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어차피 의식도 없고 깨어날 가망성도 없는데 보내드리자. 어떻게 어머님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인간 말종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넌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부모를 그렇게 쉽게 포기해? 야, 어차피 보호자는 나야. 내가 우리 엄마 하늘나라 보내주겠다고 하면 끝인 거라니까. 너는 그냥 며느리라고 며느리. 남보다 못한 사이. 장례 준비나 똑바로 하고 있어. 어차피 쭉 저렇게 의식도 못 찾고 누워만 있을 사람이란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도 저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장례 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면서 장기기증센터로 들어가는 남편 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장기기증 할 거냐고 묻는 병원 측 사람한테 장기기증하면 돈 주냐는 헛소리까지 짓거리고 있는데 정말 저 인간에게 마지막 정까지 다 털리더라고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돈 타령만 할 수 있는 건지. 결국에는 생면 연장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시어머니랑 인사하라 하는데 제가 엉엉 울면서 그랬어요. 어머님, 다음 생에는 저런 인간 낳지 말고 내 딸로 태어나세요. 내가 평생 사랑만 줄 테니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 지옥 같은 인생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이 빠져라 울고 있는데 남편 새끼 혀 끌끌 차면서 지랄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호흡기를 떼고 시어머니를 보내드렸고 장례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 인간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장례식도 잡아야 하고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장터랑 뭐 그런 것도 다 예약을 해야 하잖아. 얼른 가서 알아보고 와. 아, 귀찮게. 아, 네가 해. 우리 엄마랑 너랑 각별했잖아. 솔직히 내가 뭘 알겠냐? 아, 늘상 똑 부러진 척하는 네가 해야지. 아, 난 지금 좀 바쁘기도 하고 술도 마셔서 정신없어. 손님들한테 문자 보내놔야지. 돈 두둑하게 들고 장례식장 오라고. 아, 맞다. 그리고 아까 나한테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어봤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 엄마 돌봐줄 여자도 필요 없으니까 깨끗하게 장례 끝나기 전에 갈라서자. 나도 내 인생 이제라도 즐겁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아직 시어머니 장례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놀랍기까지 했어요. 그냥 입 밖으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인간이 타격을 입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말해봐야 입 아프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사람 아니다. 그래, 이혼하자 싶었어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고 장례 준비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애들 깨워서 왔습니다. 남편 새끼도 어디서 상복을 빌려왔는지 옷 갈아입고 오더니만 저에게 서류 한 장 꺼내서 주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서류인가 하고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게 황당하지 않겠어요? 웃기게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나 봐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부러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거죠. 진짜 준비성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장례식 끝나기 전까지 이혼 도장 찍자고. 나는 너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앞으로의 인생 잘 꾸려보련다고. 솔직히 너도 나한테 뭐 사랑 같은 감정 느끼는 거 아니잖아. 그동안 나도 네 덕에 편하게 지냈다는 거 부정은 안 할게.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건 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빨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잖아.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특별한 정 때문에 너랑도 부대끼며 살았지. 그거 아니었으면 징직에 이혼했을 거야.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구제불능이랑 살고 싶지 않아. 그래, 이혼해. 잘 생각했다. 서로 이게 맞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이긴 하니까 양육비 정도는 챙기도록 노력해 볼게. 매달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하겠다 이 말이야. 왜 줄 돈이 없어? 그렇게 돈 타령 난리를 치더니만. 네 뜻대로 잘 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어머님이 집 팔고 받은 돈 다 네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왜 돈이 없다는 건데? 야, 내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그 돈은 새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아껴놨지. 그 네가 그랬잖아. 3억이라는 돈 큰 돈 아니라고 금방 쓴다고. 이래저래 계획을 짜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 돈으로 뭐 집 하나 제대로 얻기 힘들더라고. 아무튼 나도 다 돈 쓸 곳이 있으니까 돈 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 양육비는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애들 둘까지 나한테 다 떠넘기고 갈 거 뻔한데 그 여자랑 뻔뻔하게 새 출발할 돈이라고? 어차피 상속재산이라서 너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 애들 양육비 내가 조금이라도 챙기겠다니까. 내가 뭐 떼먹는다 그랬어. 준다고.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보채고 앉아있어. 주고 싶은 마음까지 싹 사라지게. 나한테 잘해. 애들 양육비라도 받고 싶으면.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 생명보험금 받겠다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돌렸는데 글쎄 보험금 받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돈이 몇 억이나 되는 돈은 아니었고 사망보험금 다 합쳐서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겁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했지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고 간 돈이니 본인이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죠. 이혼하기로 하긴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부부였기 때문에 제 돈이더라고요. 제 통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제 위자료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이 알고 이런 방법을 쓰신 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남편 놈이 돈 가지고 제 속을 썩일 것이라 예상은 하셨나 봐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부터 장지로 이동해서 화장을 해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말숙님 며느님이시죠? 김말숙 환자분께서 짐을 두고 계신 게 있어서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꼭 며느님께서 챙겨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었거든요. 일식이 잠깐씩 돌아오실 때마다 꼭 며느님한테 줘야 한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남아서 연락드려요. 저희 어머님이 맞으시긴 한데 짐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어머님 옷가지들이랑 사용하신 것들은 이미 다 챙겼는데 뭐가 더 남아있나요? 네네, 이불이 남아있어요. 이불이 있어야지만 편히 주무실 수 있다고 검사 받을 때도 꼭 들고 다니셨었거든요. 아마 병실에 남아있던 게 아니라 이동하는 침대에 있어서 챙기지 못하셨나 봐요. 병실을 지금 비워야 해서 간호사실에 일단 두고 있을 테니까 와서 찾아가세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병실에서 지내시는 동안 잠을 통 못 주무시길래 애착 이불을 가져다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가져다 드렸던 것인데 간호사에게 저한테 주라고 했다는 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남편놈한테 줘봐야 버릴 게 뻔하니까 그나마 저를 믿고 챙겨달라고 하셨던 것이겠죠. 제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이불을 챙겨서 내려오니 남편이 혀를 끌끌 찼어요. 그 더러운 걸 왜 안 버리고 들고 와?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같이 태워버리던가. 아니다. 그거 태우면 매연만 엄청나게 나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들고 가라. 너 우리 엄마 좋아했으니까 추억할 물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지. 그거 병 안 걸리게 조심하고. 처음에는 저도 화장할 때 같이 태울까 고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꼭 주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제가 챙기기로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내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친정엄마보다 더 마음 같았던 시어머니를 추억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죠. 시어머니의 애착 이불을 잘 챙겨서 모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같이 돌아온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짐부터 싸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합의하에 도장 찍은 거 맞지? 이거 제출하고 나면 우리 이혼인 거야. 서로 남남이라고. 아무튼 이제 그만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아니 애들이랑 나랑 당장 어디 가서 지내라고? 우리가 집을 구할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장 큰 돈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 집을 얻어. 아무리 이혼할 사이라고 하지만 당신 아이들까지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구는 거 아니야? 처가에 가서 빌붙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 보험금 받은 거 있잖아. 네가 홀라당 다 챙겨간 돈. 그 돈으로 집 하나 구해보든가. 내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뭐 이혼을 해줘야겠냐? 도대체 7천만 원으로 무슨 집을 구하라는 거야? 당신 정말로 사람 새끼 아니다. 애들이 당장 길바닥에서 자게 될지도 모르는데 집을 나가라고? 그래,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나간다. 결국에는 이혼 서류를 법원에 같이 제출하고 저는 짐 싸들고 친정으로 애들 데리고 왔어요. 사정을 전부 듣게 된 저희 친정아버지는 분개해서 남편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치셨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미련하게 사니까 당한 거라고 그 와중에 또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친정 생활은 정말로 지옥 같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애들 데리고 나가고 싶다는 마음만 굴뚝같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은 제 마음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 개떡 같은 인간이 열받게 양육비를 안 보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들었죠. 당장 애들이랑 생활해야 하는데 양육비를 왜 안 주는 건데? 내가 이혼 도장까지 깔끔하게 찍어줬잖아. 새 여자랑 새 출발하겠다고 해서 그러라 했잖아. 아이 그럼 당신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지. 애들을 뭐 나 혼자 낳았니? 양육비는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야,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7천만 원 생겼으면 됐지. 무슨 양육비를 바라냐? 너야말로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나한테 도대체 얼마를 뜯어가려고. 제가 참 믿지 못할 새끼를 믿으면서 미련하게 살았다 싶더라고요. 저는 취직 자리를 알아보려 애를 썼고 우리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질타만 남겨놨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남편이 저한테 몇 개월 뒤에 전화를 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너 말이다. 혹시 우리 엄마한테 통장 넘겨받은 거 있냐? 아,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있다 없다 대답만 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연락해서 뜬금없는 소리라고 그래. 통장을 넘겨받은 게 있냐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린데 그런 거 없어. 아이씨, 그럼 이 노친네가 그 큰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통장 정리해보니까 출금 기록만 남아있고 어디서 뭘 했는지 안 나오던데. 아니 엄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나 되냐? 아, 너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돈 네가 빼돌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빼돌려? 어머님 통장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는 당신은 돈 다 써놓고 괜히 내 탓만 하는 건 아니고 난 모르는 일이야. 진짜로 안 빼돌렸어? 엄마 통장에 1원 한 푼 남아있는 돈이 없다니까. 은행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돈이 공중분해가 됐다고. 이씨. 아이 그 돈만 믿고 있었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짜증나 죽겠네. 분명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땡전 한 푼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이 도친 내가 그 돈을 어디다가 쓴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애들 양육비나 내놔. 도대체 이혼하고 딱 한 번 보내주고 여태까지 입 씻는 건 무슨 심보야. 양육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만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지 돈 사라지는 건 아깝고 의무는 안 챙기려고 하고 기가 막혀서 원.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 놈이 노발대발 난리칠만 하더라고요. 그 돈이 몇 억은 될 텐데 시아버지가 막노동을 하기 전에 보험을 엄청 들어놨었고 보험금 내느라 등골이 휠 정도였다고 했었거든요. 최소 몇 억은 될 텐데 하고 살다가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 판매로 유산균 음료를 파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었죠. 그렇게 한 1년쯤 더 지났을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 재수없게 저 이불은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니?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너네 죽은 시어머니 이불이라며. 매일같이 덮고 자던. 아유, 나 같으면 이혼한 놈 생각하기도 싫어서 갖다 버렸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낡기도 엄청 낡았고 솔직히 좀 냄새도 나고 해서 어쩔까 하고 있는데 왜 TV에 리폼에 관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인형이나 옷, 이불 같은 걸 리폼해서 새 걸로 만들어준다 이런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물어 수선집에 찾아갔더니만 이불 멀쩡한 부분만 남겨서 리폼이 가능하다길래 시어머니 추억이나 남길 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조각조각 내도 괜찮겠냐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맡겼는데 다음날 수선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급하게 저를 부르는데 이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달려갔죠. 아니 이렇게 귀중한 걸 조각내도 된다고 냅다 맡기면 어떻게 해. 아유 내가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걸려서 죽는 줄 알았네. 아유 아무튼 확인이나 빨리 해봐요. 웬 둘둘 말린 천조각 같은 것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아이 글쎄 수표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1억짜리 수표가 3장이나 들어있었어요. 저도 놀래서 눈을 계속 씻고 확인하는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3억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헉소리를 내니까 수선집 아줌마가 나쁜 사람 같았으면 꿀꺽했을 거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같이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연락해서 돌려준다고 하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모른 척 꿀꺽했을걸. 귀중한 게 들어있었으면 잘 챙겼어야지. 아유, 놀래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시어머니가 간호사한테 저한테 그 애착 이불을 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알았던 거예요. 내 전남편 놈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자기가 죽고 나면 제가 무슨 취급을 받게 될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걸 다 저한테 주고 싶었던 거죠. 보험금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재산까지. 시어머니 집 한 건 남편이 꿀꺽했으니까 이미 물 건너갔으니 저한테 몰래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켠에서 또 발견된 봉투 하나를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첫 번째 쓰러졌을 때 쓰셨던 편지인지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펜 잡는 것도 힘드셨을 테니 많은 글을 쓰지는 못하셨는데 애미 돈 가져라 고마워 이렇게만 써져 있었어요. 그 세 문장으로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이걸 주는 진짜 이유는 뭔지 다 느껴질 수 있었죠. 저는 그 수선집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랑도 친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애들 키우느라 시어머니 병수 밟드느라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보답하고 싶었던 건가 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이 돈이 생긴 것을 절대적으로 비밀로 하고 친정집에 분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분가를 하냐고 묻는 친정 부모님께는 대출받아서 나가겠다고 하고 아이들이랑 살 빌라 전세 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하던 일은 계속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아이들도 다 크겠죠? 그러면 저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왔으니까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인생 탄탄대로만 남아있길 바라며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